노론의 진원지 우암 송시열의 일생. 출생과 유년기 1607년 1620년대. 1607년 11월 송시열은 충청도 옥천군 구룡촌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곽씨가 명월주를 삼키는 꿈을 꾸고 임신했고, 태어나던 날 아버지 수홍 선생은 청산의 관아에서 공자가 제자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오는 꿈을 꾸었다. 그 태몽 때문에 어릴 적 이름을 성례 성인이 주신 아이라 했다. 2살 때부터 영리하고 장중함이 이미 어른 같아 숙부습전공이 보고서 우리 가문에 이런 아이가 있을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다. 3살 때 이미 스스로 글자를 기억했고 4살 때는 문 앞을 지나던 행상이 재물을 떨어뜨리자 주워다 돌려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있다. 어린 송시열이 동네 무당집에 가면 신기하게도 그 무당이 함부로 떠들어대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이 서방님이 오면 귀신이 바로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대한 기운이 어릴 때부터 이미 요기들마저 꺼리게 했다는 뜻이다. 8살 때 청자와 송이창의 집에 가서 그 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훗날 평생지기가 되는 동춘당 송준길이었다. 송준길은 송시열보다 1살 위였으며 이때부터 2사람의 도의지교가 시작되었다. 학문의 기초와 스승과의 만남 1617년 1631년 11살 때 아버지 수홍공이 광해군의 서궁 폐모 논의에 홀로 반대하며 서궁에 나아가 사은숙배를 올렸다가 유적에서 삭제되고 고향으로 돌아와 두문불출하게 되었다. 그러자 오히려 아들 교육에만 전력을 쏟았고 이로부터 송시열의 학업이 더욱 집중되어 날로 진보했다. 12살 때 아버지는 율곡 이의의 경목요결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다. 주자는 후세의 공자이고 율곡은 후세의 주자이니 공자를 배우려면 마땅히 율곡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 송시열은 경목요결을 다 읽고 나서 이 글처럼 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다며 스스로 분발했다. 아버지는 또 손수 김효록과 해동야원을 베껴주며 정암 조광조를 배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22살 때 아버지 수홍공의 상을 당했다. 3년 동안 심효살이를 하며 염악을 짓고 살았는데 아침 저녁 밥도 남자 종에게 짓게 하고 3년 동안 부인을 보지 않았으며 채소라도 부인에게서 가져온 것이면 즉각 물리쳤다. 울며 슬퍼함이 사람들이 참아 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친구들이 건강을 걱정해 조금 절제하기를 청해도 끝내 듣지 않았다. 24살에 복을 벗고 드디어 문헌공 사계 김장생 선생에게 나아가 본격적인 수학을 시작했다. 구룡촌에서 계산까지 100여리 길을 책을 싸고 신발을 단속하여 걸어서 찾아갔다. 근사록, 신경, 가래를 먼저 배웠는데 사계 선생이 밤중에도 자주 이름을 부르며 자느냐고 물어가며 경물치지와 심성정의에 관한 말을 설명해 주었다. 후에 제자가 선생께서 사계 선생에게 종유한 것이 몇 해나 됩니까 묻자 거의 10년이라 답했다. 과거와 초기 벼슬 그리고 결연 1633년부터 1636년까지 27살에 생원시의 장원으로 합격했다. 시험장에서 당시 정승 최명길이 태학사들을 위해 역경에 한번 음이었다. 한번 양이었다 함을 도라한다는 제목으로 시험을 보였는데 송시열은 태극 및 음양의 이치와 천지조화의 근원을 환히 논하는 답안을 썼다. 시관들이 형식에 맞지 않는다며 제외하려 했으나 최명길이 뽑아 으뜸에 놓으며 이 글을 지은 사람은 마땅히 세상을 울리는 큰 선비가 될 것이니 세속 과문처럼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합격 후 돌아오는 길에 청주를 지나는데 목사가 그를 시험해 보려고 고을 기녀 중 가장 고운 자를 시켜 잠자리를 모시도록 했다. 그러나 송시열은 물러가라고 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기계와 자제력이 이미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일화다. 그 같은 해 경능 참봉에 제배되었으나 반달 만에 늙은 어머니와 멀리 떨어지게 된다며 사직하고 돌아왔다. 이후 여러 차례 벼슬에 제배되었으나 번번이 사양하며 학문에만 전념했다. 29살에 효종이 잠저에 있을 때 대군의 사부로 임명되어 비로소 훗날의 군주를 만났다. 이것이 효종과의 운명적 만남의 시작이었다. 처음 만남에서 대군이 식사를 차리려 하자 송시열이 손수 생선과 고기를 치웠고 대군이 어찌 아직도 고기 없는 식사를 하십니까? 물으니
지금 대반을 하게 되니 제가 감히 고기를 먹지 못하겠습니다라 답했다. 대군이 결국 채소와 버섯 두어 가지로 함께 식사했다는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스승과 제자를 넘어 뜻을 함께하는 도의지교였음을 잘 보여준다. 병자호란과 은거 1636년부터 1641년까지 30살 되던 해 겨울 병자호란이 터졌다. 대군은 먼저 강화도로 들어갔으므로 수행하지 못하고 송시열은 인조를 호가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이듬해 조정이 청나라와 굴욕적인 강화를 맺고 세자와 대군이 심양으로 끌려가자 송시열은 통곡하며 도성을 나와 속리산으로 들어갔다. 이때부터 국가의 치욕을 절통하게 여겨 영구히 응거하려는 뜻을 굳혔다. 황간 냉천리의 산이 높고 물이 깊은 곳에 우거하며 지냈다. 채소 반찬에 거친 밥이 자주 끊어질 때가 있었지만 편안히 여겼다. 시사를 잃지 말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오는 학자들과 학문을 강론했으며 때로는 종일토록 눈을 감고 책을 마주하여 반드시 앉았는데 이는 미발 상태의 기상을 체험해 보려 한 것이었다. 이 시절 동춘당 송중길도 학문을 강론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황계의 큰 스승이 있으니 나와 종유하려 함은 미혹된 짓이다라며 모두 송시열에게 보냈다는 일화는 두 사람의 각별한 우정을 잘 보여준다. 윤유와의 대결과 사문난적 논쟁 1642년 36살 되던 해에 윤유가 이기서를 저술하여 퇴계, 율곡의 학설을 배척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송시열은 크게 경악하며 정자가 감히 자신을 믿지 말고 스승을 믿어야 한다 했으니 후생이 어찌 감히 스스로 의견을 주장하며 선정들의 학설을 업신여기겠는가라며 강하게 꾸짖었다. 이후 윤유가 주자의 중용장구를 모조리 버리고 자기 의견대로 바꾸어 놓자 송시열은 주자는 공자 이후 제1인으로 요순, 우탕, 문왕, 무왕, 공자맹자의 도가 주자에 이르러 크게 밝아졌는데 윤유가 비방하고 업신여기니 이는 사문의 난신적자이다라며 극렬히 배척했다. 이 충돌이 훗날 조선 사상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의 씨앗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절친했던 윤성거와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윤성거가 매양팔뚝을 뽐내며 윤유를 감싸고 선생이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자 송시열은 춘추의 법의 난신과 적자를 다스리려면 먼저 그 당여부터 다스린다며 윤성거까지 아울러 공격했다. 이 갈등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더욱 깊어지게 된다. 효종의 즉위와 조정 등용 1649년 43살 되던 해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했다. 효종은 잠저 시절부터 평성의 원수를 갚은 한무제처럼 낮이나 밤이나 비분강개하며 북벌의 뜻을 품고 있었다. 즉위하자마자 비밀리에 고명의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도록 명하고 송시열을 특별히 불렀다. 소명을 받은 송시열이 입대했다가 사직하려 하자 효종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 학업을 권면하여 목매함을 면하게 한 것이 누구의 공이겠는가. 진실로 함께 천직을 해가려는 것이니 조금 머물러 협조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때 송시열이 조정에 올라 13가지 시무를 진달했는데 그 핵심은 애통을 절제하여 몸을 보호하고 예를 강명하여 상사를 신중히 하고 학문에 힘써 마음을 바로잡고 현명한 사람을 멀리하고 충직한 사람을 가까이하며 군정을 닦아 이적을 물리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권신 김자점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어 조정이 혼탁했다. 동춘당 송중길이 김자점을 탄핵하다가 낭패를 당하자 송시열은 상소하여 중길이 낭패하여 쫓겨가도록 하려면 오직 그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해야 할 것이나 만일 그의 말이 조금이라도 시행되어 조정이 맑아진다면 이는 역경의 소정이면 길하다는 것을 중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변호했다. 이 기간 가장 극적인 장면은 효종이 송시열이 먼저 도성을 떠나버리자 모든 승지들을 불러 깊이 자책하며 한탄한 뒤 눈물을 흘리며 동부승지는 나의 한없는 심정과 눈물 흘리며 혼자 상심하는 뜻을 잘 말하여 나를 위해 머무르도록 하라고 부탁한 일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이토록 애절하게 매달리는 장면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었다. 효종과의 황금기 1650년대 44살부터 경연에 자주 입시하며 효종과 깊은 군신 관계를 맺어갔다. 효종이 상서의 내용을 들며
10년 동안 이역에서 배운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자 송시열은 성악이 본래 고명하신데 10년 동안 반드시 많은 장진을 하셨을 것이라며 위로하고 효종이 무슨 장진이 있었겠는가. 지난날 배운 것도 다 잊어버렸노라라 하는 인간적인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48살에 이조판서에 제배되어 인사행정을 맡게 되었다. 전례 없는 파격 임명이었다. 이 시기 조정에 전례 없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송시열은 재직하는 동안 뇌물을 받고 권세를 농간하던 이조의 오래된 관원을 미워하여 내쫓고 인사를 공론에 따라 1점 사심 없이 처리하니 벼슬길이 숙청되고 옛 폐단이 일소되었다고 기록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서리들이 두려워하여 복종했고 공론이 싹 쓸렸다. 효종과 송시열 사이에는 단순한 군신을 넘어 거의 부자에 가까운 신뢰와 정이 있었다. 효종이 요동과 계주 지방의 풍상 속에 장차 함께 몰고 나가려는 것이라며 친히 초피 가돛을 선사했고 송시열은 이를 거절하다가 마침내 받아 가돛 안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을 기록해 두었다. 효종이 승하하자 차마 그 가돛을 다시 입지 못하고 상자 속에 간수했다가 훗날 귀양살이 중에도 지니고 다니며 죽은 뒤 쓸 수의로 삼으려 했다는 이야기는 깊은 감동을 준다. 효종의 승하와 예송의 씨앗. 1659년 53살 되던 해 5월 효종이 갑자기 승하했다. 수석 의원 유우성이 신중하지 못하여 경솔하게 침을 놓아 하늘이 무너지는 변을 가져왔다고 연보는 기록한다. 송시열은 마지막 순간 신들이 왔습니다라고 소리쳤으나 이미 임금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제신들과 둘러서서 복하다 물러왔다. 승하 직후 자의대왕 대비 인조의 계비조씨가 몇 년 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이 시작되었다. 송시열과 동춘당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임을 들어 기년복 1년 상복이 맞다고 했고 윤유와 같은 당파인 허목은 참채 3년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조선 최대의 예론 논쟁인 예송의 서막이었다. 영의정 정태환은 국가법제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하자며 중재했고 결국 기년복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윤유를 옹호하던 윤선도가 상소하여 송시열을 효종을 무멸하여 종통이 분명치 못하게 했다고 격렬히 공격하며 제궁 부판 사건과 산릉 선정 문제까지 모두 죄상으로 열거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으나 현종이 윤선도가 심술이 바르지 못하여 음험한 상소를 올렸으니 관직을 삭탈하고 시골로 추방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뒤이어 조경도 유사한 상소를 올렸으나 마찬가지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확대되어 결국 송시열은 도성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효종이 하사한 가돛 안에 기록된 비밀스러운 대화, 예송의 불씨, 윤유 무리의 끊임없는 공격, 그리고 임금과 나눈 눈물 젖은 작별 장면들이 이 1편 마지막을 장식한다. 신이 영릉을 바라보며 송백이 울창하고 대궐을 돌아다 보니 하늘의 해가 아득합니다. 원통한 쓰라린과 애처로운 사모로 혼자 눈물을 씻을 뿐이니 신의 심정과 사세는 오직 귀신이나 알 것입니다. 라는 송시열의 절절한 회개 문장으로 1편은 막을 내린다.